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게 된 데에는 남들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간 몇 년간 저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어릴 때부터 공부는 잘해 수제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용이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만 있을 뿐. 여튼 저는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집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처럼 용을 꿈꿨습니다. 과외나 학원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교과서를 붙잡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밑으로 동생들도 있었지만 공부를 잘한 덕에 집에서는 대접을 받았죠. 그래봤자 라면에 계란 한 개 더 넣는 수준의 대접이었지만요. 그래도 알바 안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집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공부해 교대를 갔습니다. 대기업 고속도로행인 다른 명문대를 갈 수도 있었지만 제 인생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직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업을 다녀도 회사원이지만 교사가 되면 말 그대로 선생님이다. 이상한 논리인가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는 특히 남자들이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 1위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바르고 똑똑하고 안정적이면서 여기에 모성애까지 자극해서였을까요? 말이 길었네요. 여튼 저는 제가 정한 목표를 향해 달렸고 결국 원하던 임용고시를 붙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실 교사라는 직업의 어떤 사명감보다는 시집을 잘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용고시에 붙자마자 동네 사람 소개로 부동산 졸부 집안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배운 게 없어 교사 며느리를 보고 싶었던 것이고 저는 치떨리게 가난했던 집에서 해방하고 싶어 남편을 택한 거죠. 다행히 별난 시모와 달리 남편은 제 편도 잘 들어주고 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이유 없이 아팠고 바로 임신을 했지만 여러 번 유산을 하면서 결국 초임교사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시댁이 부잣집이니 퇴사를 두고 문제를 삼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시모가 저를 못살게 군 게. 2번은 겪기 힘들 시댁 지옥이 시작됐어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뭐가 성치 않길래 애가 떨어지냐 떨어지길. 나는 우리 필상이 바로 들어서고 만삭 때까지 자리에서 앉은 적이 없이 일했는데 너는 하는 것도 없이 일도 그만두고 가만히 누워 자빠져 있는데 왜 애도 잘 안 들어서고 겨우 들어서면 자꾸 떨어지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상처예요. 어머니도 여자고 엄마인데 아이 잃은 제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주세요. 얘 봐라. 내가 걱정되니 말하는 거지. 관심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해. 다른 시모들은 애 키워달라고 할까봐 입도 안 띈다고 하더라. 나니까 그만큼 너 생각하니 하는 거지. 공부만 잘하면 뭐하니? 실컷 공부한 거 써먹지도 못하고 시집 오자마자 비실비실 대더니 결국 일도 그만뒀잖아. 너 교사라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장남 장가 보내놨더니 이 상황 되면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이다. 왜 멀쩡하던 애가 시집 오자마자 아프냐고. 없는 집에서 못 먹고 자라서 그런 건지 대대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유, 내가 그 여편 내 말만 듣고 우리 장남 장가 보낸 게 천추의 한이다. 뭐 그래, 선생질 못하는 건 그렇다 치고 누구 호래비 만들 일 있냐? 어쩔 거야. 애도 못 낳고 비실대고 방에 틀어누워서는 아휴, 정말 너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들들 볶고 있었어요? 어머머, 아유,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얘가 또 아프다고 너 밥도 잘 안 차려줄까봐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왔구만. 내가 뭘 얘를 볶아 볶긴. 너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얘가 퇴근하자마자 이런 소리냐?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문 밖부터 어머니 목소리 들려서 다 듣다가 들어온 거예요. 애 잃고 아픈 사람 찾아와서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여보, 난 괜찮으니까 씻고 밥 먹어요. 아유, 꼭 지가 한 것처럼 말하네. 내가 우리 장남 좋아하는 거 다 직접 만들어서 해온 거구만. 아유, 답답해. 아유, 나 간다. 어머니, 이러실 거면 집에 오지 마세요. 볼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 제가 갈게요. 이 사람 아프니까 이 사람한텐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려요, 진짜. 너 그러면 내가 서운해. 너 내가 어떻게 키웠냐? 어떻게 키우긴요? 돈으로 키웠죠. 뭐 그렇게 잘 키우셨다고 이제 와서 이러세요? 가난한 집애한테 홀려서는 이건 사기 결혼이야, 사기. 그만하시고요. 멀리 안 나갈게요. 들어가세요. 시모의 독설은 날로 심해져 갔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잘 막아줘서 그래도 숨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좀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아등바등 안 살고 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혼했지만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라면 쉽게 선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집도 부자인데 사람도 좋아서 저는 정말 그간 제 고생을 하늘이 보상해준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성질이 더러운 시모와 달리 남편은 크게 감정 변화도 없고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돈 많은 졸부집 장남인데도 허세는커녕 자신감마저 없어 보였죠. 180이 넘는 큰 키에 등치도 컸지만 그만큼 그늘이 드리워졌다고 할까요?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잘 티가 안 났지만 애정결핍 같은 게 있어 보였어요. 그래도 워낙 착한 성정이라 시모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췄었는데 그렇게 한번 정색할 일이 생기면 얼굴에 냉기가 싹 돌았죠. 저도 무서울 만큼요. 사실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했고 연애가 길지 않았던 터라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그땐 정말 남편이 왜 그렇게 시모에 대해 나를 세우는지 잘 몰랐죠. 단지 저를 아껴줘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저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시모도 남편이 한 번씩 정색할 때마다 빠르게 꼬리를 내렸어요. 집에 가면서도 제게 문자를 보내 저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멀어졌다며 한 소리 했지만 그 며칠은 또 조용했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아무리 남편이 막아주고 잘해줘도 반복된 유산으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시도 때도 없이 들들 볶아대는 시무에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만 있다 보니 무기력해져 갔고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부잣집 며느리는 용이 아니었구나. 남에게 기대어 사는 삶을 꿈꾼 내게 하늘이 벌을 내렸다며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던 나날이 이어지던 그때 제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온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약사였어요. 우린 공통점이 아주 많았죠. 둘 다 친정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나름 자수성가에 사자 직업을 달고 개천에서 튀어나온 용 추종자. 시동생은 졸부집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철도 없고 남편과 달리 시모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마마보이였는데 어디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건지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거였어요. 시동생도 사실 조건만 보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남편보다 공부를 잘해서 시댁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어린 나이지만 연애 결혼보다는 조건이 비슷하고 맞는, 아니 자기보다 더 조건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20대 남자들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많이들 한다고 하죠. 저희 시동생이 그랬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자마자 거금을 주고 이름 있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고 약사인 동서를 만난 거죠. 시모 못지않게 조건을 따지는 시동생도 그만하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여겼는지 동서를 잘 꿰어서 결혼에 꼴이냈습니다. 하필 집이 가난한 집안이라며 탐탁지 않아 하는 시무의 얘기를 얼핏 듣고 아, 이 여자도 나랑 같은 용이 되고 싶었구나 생각했어요. 웃긴 건 시무가 제 경험을 발판 삼아 둘째 며느리는 실패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었는데 또 가난한 집안 며느리를 들이게 된 거였죠. 고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집안이 보잘것없는 거 외에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약사의 얼굴도 예쁘고 나이도 어렸어요. 시모는 못생긴 아들 주제는 모르고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실파악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시댁은 부동산 졸부라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일 뿐 시부는 평생 밖으로 돌다 길에서 객사했다고 하고 시모도 배운 것도 없는 일자무식에 내세울 건 돈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리 돈이 최고인 세상이라고 해도 사람 평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시모의 그 못된 성정 때문에 좋은 선자리가 들어올 리도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집은 가난하지만 약사인 동서가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이번엔 건강 하나는 제대로 된 애를 골랐다면서 약사가 지 건강도 모를 리가 있겠냐고 멍청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뭐 동서가 저처럼 비실비실댔던 건 아니지만 약사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자무식 시모가 우스웠어요. 동서와 저는 참 빨리 가까워졌어요. 서로를 처음 보자마자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살아온 배경,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서의 책임감 등 모든 게 비슷했어요. 그리고 무식하고 못된 시모 밑에서 구박을 받는 신데렐라 며느리인 것도 같았죠. 예, 그 약국엔 너만 일하니? 너가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고 너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일이 늦게 끝나서 시댁에도 자주 안 오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주말에도 약국은 여니까 돌아가며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 신입이기도 하고요. 더 배울 것도 많아서 자진해서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너 내가 하는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네 엄마나 다름없지 않니? 그러니 네가 없이 자란 게 혹시나 흠이 돼서 너 우습게 볼까봐 하는 소리야. 알지? 그럼요. 감사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영양제 좀 챙겨드리려고요. 어머, 너 못 봤니? 네 핸드폰으로 영양제 필요한 거 문자 보내놨어, 이미. 급하게 오느라 문자를 확인 못했어요. 다음에 올 때 꼭 잘 챙겨올게요, 어머니. 약사라는 애가 정신이 왜 그렇게 없어? 너 시애미한테 고작 약나부랭이 주는 게 아까워서 문자 확인 못한 척하는 거 아니지? 어머니, 동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지나가다 보니 약국이 엄청 바쁘더라고요. 바쁘면 뭐해? 치것도 아닌데. 종업원 아니야, 그래봤자. 시모는 처음엔 깍듯한 동서에게 못 이기는 척 잘해줬지만 얼마 안가 저에게 하듯 무시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한 푼 준 적도 없으면서 영양제는 종류별로 요구했고 야근하는 동서에게 집으로 빨리 오라는 둥 시도 때도 없이 호출했죠. 저는 저의 결혼 초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보다도 어린 동서가 더 빨리 나가 떨어질까 걱정도 됐고요. 그리고 제게는 늘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었지만 저희 시동생은 순도 100% 엄마 편, 찐 마마보이였거든요. 동서, 시모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형님.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귀하게 키운 막내 아들 장가 보내놓고 서운하실 말도 하잖아요. 참나, 누군 안 귀해? 누군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고. 왜 자기 아들만 귀하냐고. 형님도 참.
그런데 나는 이제 이 꼴이 나서 그래도 숨은 쉬고 사는데 도련님이 잘은 해줘? 도련님이 사실 너무 어머니만 챙기는 것 같던데. 효자죠, 효자. 동서한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내 친동생 같아서 그래. 도련님한테 서운하고 어머니한테 서운한 거 다 나한테 말해. 기대도 된다는 소리야. 정말 언니처럼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감사해요, 정말. 저 집안 장녀라서 언니도 없고 동생들만 줄줄이라 사실 누구한테 속 얘기하는 거나 기대는 거 해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거든요. 시집 와서 좋은 게 친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정말. 나도 그래. 우리 정말 비슷하다. 나는 그래도 남편이라도 내 편인데 동서가 정말 힘들 것 같아. 아니에요. 그이가 조금 애 같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둘이 있을 때는 잘해줘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인데. 나는 도련님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이요? 어떤 부분이요? 그냥 너무 애 같고 진중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이럴 때일수록 동서에게 힘이 돼줘야 하는데. 그래도 애 아빠 되면 나아지겠지? 내가 괜한 소리 한다. 또 아직 신혼이니까. 내 말 깊게 듣지 말어. 네. 무슨 일 생기면 형님한테 꼭 말할게요. 형님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린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동서가 약국이 끝날 때쯤 찾아가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시모도 욕하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우울증도 사라졌고요. 동서의 권유로 동네 독서 모임도 나가고 운동도 시작했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다시 뭐라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네 취미 모임으로 독서 모임도 가졌지만 이걸 보다 전문적으로 하면서 내 전공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애 있는 집에서는 독서 논술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독서학원이라는 게 뭘까 싶어서 광고도 찾아보고 커리큘럼은 어찌 되는지 어떤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건지 알아보면서 새로운 꿈을 위해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 집으로 찾아왔어요. 너 그때 말한 강원도 땅 말이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하려고 이 밤에 찾아오셨어요? 말 돌리지 말고 그거 김 사장이 너한테 사지 말라고 했었다는데 네가 우겨서 샀다며?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왜? 네 마누라 앞이라고 쉬쉬거리는 거냐? 말 못할 게 뭔데 지금? 강원도 땅이라니. 지금 두 분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무슨 얘기야? 땅 투자라고는 모르는 네 남편이 내 손에서 벗어나 너랑 잘 살아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에서 강원도 땅을 샀더구나. 너는 몰랐어? 땅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어머니. 둘이서 얘기하자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겐 상의도 없이 총각 때부터 모은 적금을 깨서 땅에 투자했는데 그게 시세보다 높게 산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시모는 땅 투기를 해서 졸부가 된 사람이라 그 부분에서는 남편보다 밝았거든요. 남편은 시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 태어나 처음으로 투자라는 걸 했는데 쫄딱 망한 거죠. 그 금액만 억에 가까웠어요. 저는 무엇보다 남편이 지금껏 열심히 번 돈이 그렇게 날아갔다는 안타까움, 저에게 상의를 하지 않았던 서운함, 앞으로 시모에게 더 들들 볶이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짜증이 뒤섞여 저는 눈물만 나더라고요. 또 독서논술 쪽 강사를 하기 위해 공부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다시 우울감이 밀려들었죠. 저보다 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시모가 다녀가고 며칠 후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휴직계를 내야겠다고 하더군요.
졸부집 장남임에도 시동생과 달리 일을 쉬어본 적이 없다던 남편이 휴직계를 낸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도 지금껏 쉴 새 없이 일한 남편이 투자 사기로 마음까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는데 휴직계를 내고 온다던 날 밤늦게까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딱히 자주 만나는 친구도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연락이 안 된 적은 없었거든요. 꼬박 날을 새고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겼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모에게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괜히 꾸지람만 더 들을 것 같아서 동서에게 상의를 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도대체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지? 연락할 곳이 한 군데도 없으세요? 고등학교 친구 한 명 있는데 내가 따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그런 적은 없어. 번호도 몰라. 저도 그이 친구들 번호 하나도 모르는데 이럴 때 필요하다 싶네요. 암튼 아주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아니고 별일 없을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있으셨으니까 작은 일탈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래, 도련님한텐 비밀이야? 그럼요. 그런데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어쩌지?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 묻지마 사건도 많고. TV를 보니 멀쩡한 사람이 하루 안 들어와도 실종 신고하고 그러던데.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이다. 갑자기 확 걱정이 밀려오네. 어머니한테도 말해야겠지? 어디서 술 드시고 외박하셔도 점심에는 일어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오후 3시 전후까지 연락이 안 되면 시댁에도 알리고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요, 형님? 그래, 알겠어. 늦은 시간에 고마워. 얼른 들어가. 도련님 난리 피겠다. 네네. 내일 연락 주세요. 다음날 이른 아침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윤필성 씨 관련해 연락드렸습니다. 아내분 김미진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윤필성 씨가 오늘 새벽 한강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와주시면 되세요. 절망이라는 말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가요? 제가 찾아다니기도 전에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그게 아내를 두고 죽을 만한 일이었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아니, 믿기지도 않았어요. 경찰이 뭐라 말했지만 어떻게 죽었다는 건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동서에게 연락해 시모와 시동생네와 함께 경찰서로 갔죠. 어제까지 피가 돌던 남편이 회색빛이 돼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더군요. 아무런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시모는 울고 불며 저를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이후 저는 아예 정신을 잃었습니다. 남편에게 타살 혐의점은 없었어요. 지금도 원망스러운 건 그 흔한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겁니다. 편지 하나, 아니 문자 한 줄도 못 남길 만큼 뭐가 그리 급했길래 이제 30 먹은 나를 미망인으로 만들고 떠났나 원망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다시 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숨을 쉬며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숨만 붙들고 있는 제게 시모는 매일같이 찾아와 욕을 해댔어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넌 왜 죽지도 않느냐며 말이 없는 저를 붙들고 흔들어 제끼다 성에 안 차면 머리를 다시 쥐어뜯기를 반복하다 집에 돌아갔죠. 그나마 제가 생명줄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건 시모 다음으로 매일 찾아오는 동서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는 제게 죽과 영양제를 반강제로 먹였어요. 그리고 그때 하기로 한 독서논술학원 강사 일을 시작해보자며 지도사 자격증 팸플릿을 가져오곤 했죠. 결국 동서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독려로 저는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동서와 하고 싶은 일을 함께 서치하며 담소를 나누는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니
한동안 하지 않던 생리혈이 미쳤어요. 동서는 멈췄던 생리마저 시작됐다며 다 자기 덕분이라고 빙긋 웃었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 멈췄던 생리가 건강해져서 다시 시작된 게 아니라 제가 임신을 했었던 거였어요. 임신을 한지도 모르고 몸이 망가져서 생리도 멈췄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사망한 후 몸이 안 좋아져 유산기가 있어 피가 비친 거였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던 거죠. 남편은 죽었는데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생겼다니.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살아낼 자신도 없는데 이 상황에 아이까지. 게다가 아빠 없는 아이를 이렇게 심신이 허약해져 있는 내가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정말 막막했어요. 형님, 신의 은총이에요. 형님 잘 살아내라고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몸 관리 잘해서 순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키울 수 있어요. 아주버님 일은 슬프지만 이겨내야 해요. 이제 홀몸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던 아이잖아요. 이 아이도 형님만 보고 있어요. 살아달라고. 엄마 살아달라고요. 동서,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럼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좋은 작은 엄마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당장 일은 못하니 인터넷으로 수강해서 독서 지도서 따는 것도 알아봐요. 또 윤씨 집안 첫 손주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구박 못하실 거예요. 돈도 다 받아내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해요, 형님. 동서가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네. 언제까지 당하며 살 순 없잖아요. 저도 형님 보면 많이 느꼈어요. 형님은 저보다 나아요, 어찌 보면. 내 상황이 동서보다 낫다니? 놀려? 내가 동서 때문에 헛웃음이 다 나온다. 그래도 전 아이 생기신 거 정말 부럽고 축하해요. 형님, 잘 키워봐요, 우리. 우리? 네, 제가 작은 엄마잖아요.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 고마워. 정말 동서밖에 없다. 저는 일단 저를 괴롭히러 오는 시모에게 제 임신 사실을 바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모는 임신 사실마저 부정하며 자기 아들의 애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너 내가 자꾸 와서 속 뒤집어 놓으니 거짓말하는 게냐? 죽은 애가 어떻게 너를 임신시켰다는 거야, 어? 어머니, 병원 가면 개월수 다 나오고요. 그 예지 그럼 누구에겠어요? 첫 손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막말 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네가 들어와서 모든 게 꼬이고 멀쩡하던 내 아들이 땅 투자를 하질 않나? 그거 잘못돼서 저 세상까지 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우리 집 씨라고 받아들여? 너라면 믿겠어? 네가 외간 놈이랑 붙어먹고 우리 애가 죽어서 보험금이라도 타먹으려고 개수작을 부린 걸 수도 있지 않아?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냔 말이야. 끔찍해서 더 줄어주지도 못하겠어요.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남편 보험금 다 쓴 적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애 앞으로 된 재산 물려받을 거 있으면 다 받아낼 거예요. 두고 보세요. 설령 그 애가 필상이 애라고 치자. 나랑은 한 달이 건넌데 내가 왜 걔한테 돈을 줘야 되니? 그것도 너까지 세트로다가. 내가 미쳤어? 더러워서 진짜. 어머니, 세상 그렇게 천년만년 살 줄 아세요? 필상시 보세요. 사람 사는 거 하루 앞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1시간 후도 몰라요. 천벌 받으실 거예요. 지금 했던 말 그대로 어머니 가슴에 다 박힐 거예요. 너랑 나랑은 이제 남이야. 필상이도 없는데 네가 뭔데 도대체 나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들어주고 앉았더니 귀가 썩을 것 같네 진짜.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 제 돈도 들어간 집이에요. 무슨 소리세요?
그 돈 당장 현금으로 줄 테니까 꺼지세요.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공동명의로 된 제 집이고 제 남편 집이에요. 꺼지세요, 당신이나.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 다 했어? 꺼지라고 당장! 결국 저는 애 낳기 전까지 생활비도 없어 일을 시작해야 했고 동네 웨딩홀 뷔페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뭔가 이 아이가 내 인생을 다시 행복하게 해줄 천사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행히도 아이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가 무리해서 일을 해도 안정적으로 버텨주었습니다. 또 남편이 죽고 시동생도 연락 한 번 없이 발길을 끊었지만 동서만큼은 언제나 저의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제 곁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죠. 아이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그래도 혈육이니 시모에게도 소식을 전했지만 시모는 답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매일 저녁 집으로 찾아와 수다를 떨고 아이도 같이 씻겨주던 동서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되면 트라우마처럼 닭살이 돋았어요. 무슨 일일까 걱정하고 있는데 시동생에게 연락이 와서는 동서가 어디 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도 몰랐고 알아도 말하기 싫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평소 거만한 시동생의 목소리가 왠지 미세하게 떨리고 흥분해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싸운 건가? 그래서 동서가 집을 나간 건가? 그런데 왜 나한테 안 오고 연락도 안 되지? 그래도 다음 날이면 연락이 닿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동서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동생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도련님, 잘 지내셨죠? 동서가 계속 연락이 안 되는데 이런 적이 없어서요. 무슨 일 있나요? 어디 아픈가요? 형수님,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아이 낳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번 연락드렸을 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근황을 여쭙지도 못했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애는 건강하죠? 예. 다행히 아빠 닮아서 몸집도 크게 태어나고 건강해요. 우량아 같아요. 저도 모아놓은 거랑 집에서 공부방처럼 수업 조금씩 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가난쟁이 키우면서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세요, 형수. 역시 힘들게 살아온 전력이 있어서 어려움도 혼자 잘 극복하시는 것 같아요. 여튼 동서는 잘 있어요? 연락이 안 돼서. 약국도 가봤는데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형수, 그 사람이 저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사실 형수님께도 먼저 연락도 못하고. 어머, 무슨 일이에요? 동서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글쎄 3일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네? 동서가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얼마 전까지 방실방실 잘 웃고 우리 집에 와서 애도 봐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아니 형수님, 제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동서? 장례 치렀어요. 바로 본인이 원래 좋아하던 인천 앞바다에 뿌렸어요. 뭐라고요? 믿을 수도 없지만 저한테 연락도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돼요? 형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저도 경황이 없었고 누굴 얼마나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라고요? 저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일 파티가 아니잖아요. 장례식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사고가 났을 때부터 소식을 전했어야죠.
저도 지금 살기 싫어요, 형수님. 지금까지 형수님은 저희 형 죽고 애 낳고 살면서 저한테 연락 한번 먼저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엄마한테도 문자 하나 띡 보내고 치웠다면서요. 지금 제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 형 잃고 아내 잃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야 해요? 도련님, 그래서 지금 동서가 정말 이 세상에 없다는 건가요? 몇 번을 말해요. 인천 을왕리 가보세요. 을왕리요? 연애할 때도 거기 조개구이만 사주면 어디 하와이라도 간 데 너무 좋아했어서 거기에 뿌렸어요. 을왕리라고요? 그런데 간날에 바닷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갯벌에 뿌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 전만 해도 저희 애를 안고 방글방글 웃던 동서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뇨. 게다가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어디 하나 정확한 게 없고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 시동생을 보니 동서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또 제가 그런 쪽에 무지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화장 후 아무데나 뿌렸구나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정해진 곳에서 바다장을 치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동서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골똘히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동서가 다니는 약국은 동서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다 큰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으로 다니는 길이라 사망사고가 나기엔 오히려 쉽지 않은 길이에요. 또 아무리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고 해도 장례를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치른다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동생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동서의 동생들은 뭔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동서의 죽음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친정 식구들도 모르는 죽음이 말이 되나요?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직감상 동서가 죽지 않았거나 사고가 아니거나 뭐가 됐든 이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입이 무거운 동서라도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는데 제게 어떤 단서도 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나씩 시간을 되돌려봤습니다. 기억 안 나던 작은 대화까지 동서 죽음의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가 있을지 머리를 짜냈어요. 생각해보니 얼마 전 매일 저희 집에 오던 동서가 하루 안 온 적이 있었어요. 다음날 물어보니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집으로 바로 갔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고 보니 한 번씩 꼭 그렇게 연락 두절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았죠. 그 다음 날이면 오히려 더 밝은 모습으로 화장도 곱게 하고 나타났었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났어요. 평소 진하게 화장을 잘 안 하는데 꼭 아팠다고 연락이 안 된 다음 날이면 더 진하게 꾸미고 나타났어요. 여자들의 기분은 오르락내리락 잘 그러니까 기분 전환이겠거니 하고 별스럽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하고 다니라고 다그치면 동서는 특유의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멋쩍게 웃기만 했죠. 또 생각해보니 제가 아이를 낳고 시댁 측과는 따로 연락한 적이 없는데 시동생이 저희 집 앞에 기웃대는 걸 본 기억이 났습니다. 서너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는 척하기도 싫고 동서네와 그렇게 멀리 살지 않으니 뭐 약속이 있나 보다 하고 치웠는데 그것도 뭔가 깨름칙했어요. 당시 동서에게 집 근처에서 시동생을 봤다고 하니까 동서의 표정이 너무 굳었거든요. 갑자기 너무 창백하고 헛기침까지 하길래 부부 사이가 안 좋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원래 시동생이 마마 보이고 둘 사이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어서 동서의 반응이 이상한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서의 죽음의 진실을 알아야 했고 제가 그랬겠거니 하고 넘긴 것들을 다시 곱씹고 현상만 보며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동생이 집 앞에서 기웃거렸다고 했을 때 동서의 다음 행동은? 동서는 바로 집에 갔어요. 그냥 눈치 보이니 갔겠지 했는데 너무 서두르다 가방을 두고 간 적도 있었어요.
두고 간 가방 안에 핸드폰이 너무 울려서 보니 시동생 전화했는데 제가 받으면 더 싫어할 것 같아서 안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동서는 며칠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 모든 깨름칙한 상황들이 기억이 났다고 해도 동서의 죽은 배우를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갓난쟁이는 돌잡이로 컸고 저도 일하며 애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동서 동생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미국에 첫째 동생이 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암튼 소식 듣고 너무 놀랐겠어요. 네, 제가 연락을 늦게 받았어요. 믿기지도 않고. 그런데 작년에 언니한테 메일이 하나 왔었어요. 제가 잘 연락이 안 돼서 메일을 보낸 것 같은데 그 메일도 제가 너무 늦게 봤어요. 동서가 메일을요? 뭐라고요? 시댁 괴롭힘이 심하다고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게다가 형부가 자기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요? 언니가 야구 끝나고 형님네 아기 봐준다고 자주 갔는데 그때부터 야근한다더니 약국에 없더라면서 바람 피운다고 의심을 했나 봐요. 아, 처음엔 시모와 형부가 형님이랑 연락하는 걸 싫어하니 말을 못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뒤를 쫓은 형부에게 걸려서 그날 대판 싸운 것 같아요. 시모까지 달려들어서. 아, 저 때문이었군요. 그날 처음 맞은 것 같더라고요. 손찌검을 했다고요? 도련님이? 두 모자가 세트로요. 언니는 그래도 오해는 풀렸으니 차라리 대놓고 형님네를 다닐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를 어째... 제가 곧 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사람을 써서라도 언니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보려고 해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전부 다 할게요. 동서는 저한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네, 혹시 저에 대해서는 좀 들은 게 있으세요? 그냥 공부 잘하는 동생이라고.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동생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고 미국에 가서 오래 공부했고 지금 미국에서 직장 얻어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연락 주세요. 동서의 동생과 얘기를 나눠보니 그간 저 혼자 끙끙 앓으며 느꼈던 심증이 확증이 되어갔습니다. 의처증에 걸린 시동생이 동서를 들들 볶은 게 분명했어요. 게다가 마마보이니 시모와 생각을 공유했을 것이고 안 그래도 별난 시모가 동서를 가만히 뒀을 리가 없죠. 또 충격적인 것은 이미 한번 손찌검까지 했다고 하니 그 악마 같은 모자가 동서를 어떻게 괴롭혔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임신해서 무사히 아이 낳고 살게 된 것도 다 동서 덕분이었는데 만삭인 제가 도움이 못 될 거라고 여긴 건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던 동서에게 한없이 미안했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렇게 1년을 혼자 버텼을 생각을 하니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저는 또다시 저 사는데 바빠서 동서 사망 후에도 그렇게 1년을 또 보냈는데 이젠 저도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동서의 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토요일에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동서의 기일이었어요. 저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동서의 제사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무슨 좋은 일이라고 먼저 간 와이프의 제사를 하겠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겁쟁이 시동생에게 겁을 좀 줬어요. 먼저 간 와이프의 첫 제사를 안 지내주면 두고두고 하늘 품는다고요. 귀가 얇고 미신을 잘 믿는 시동생은 시모를 설득해 동서의 제사를 하기로 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디데이, 저는 귀국한 동서의 동생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듣게 됐어요.
동생은 제게 출국 전 메일을 보낸다면서 직접 말하기가 힘들 것 같고 상황도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메일을 보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동서의 동생이 사람을 써서 알아낸 동서의 죽음의 진실은 제 추측이 일정 부분 맞았어요. 의처증에 걸린 시동생이 시모와 작당의 동서를 괴롭혔고 두 사람이 나를 잡고 동서에게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고문에 가까운 손찌검을 했던 겁니다. 그날 큰 소리가 나자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동서는 안 보였고 시모와 시동생이 싸운 걸로만 사건 접수돼 그냥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퇴근하는 동서를 본 주민들도 여럿이었고 집에 없었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동서는 경찰이 가고도 계속 손찌검을 당하다 모자가 잠든 사이 겨우 탈출을 했지만 이미 한쪽 눈이 다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밤길을 헤매다 졸음운전차에 사고를 당해 직사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비는 오지 앞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맨발로 도망쳐 나온 동서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심지어 트럭 운전사가 동서의 숨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빨리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쫓아온 시동생이 실랑이를 벌이며 막아섰다는 거예요. 이후 트럭 운전사를 돈으로 회수해서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입을 맞췄던 거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운전사가 동생이 보낸 사람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당시 정황과 시동생의 회유 사실까지 털어놨다고 합니다. 동서가 차에 치인 상황에서도 운전사에게 뒤에 사람이 쫓아온다며 살려달라고 겨우 도망쳐왔다고 차에 좀 태워달라고 했다는데 어떤 상황이면 사람이 몸이 다 부서져도 뒤에 사람이 쫓아온다고 구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어디가 아프니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나요? 저는 눈물을 닦고 시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동서의 동생도 만나기로 했고요. 제가 먼저 도착했는데 시모도 있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시모는 웬일로 볼멘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왕 제사 치러주기로 한 거 말 잘못해서 부정 탈까 봐였던 것 같지만요. 서로 눈치만 보며 서 있는데 누군가 기척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서의 동생이겠거니 했는데 놀라셨나요? 어떡해? 어머. 아유, 뭐야 이게? 귀신이야? 당신이 어떻게... 시모와 시동생 그리고 저까지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시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창문으로 뛰쳐나가려고 들더군요. 12층인데 말이죠. 저도 너무 놀라서 덜덜 떨고 있는데 제가 살아있으니 신기해요? 이 인간들아? 넌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래서 여기 내가 직접 당신 잘 먹던 사과도 깎고 배도 깎고 밥도 가득 퍼서 제사상에 올렸어. 잘못했어, 여보. 이렇게 빌게 나 좀 잘 살게 해줘, 여보. 이놈아, 정신 차려. 엄마도 빌어요. 아님 우리 둘 다 저 세상 가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요. 얼른. 내가 바람 피우지도 않았는데 의심하고 1년 내내 괴롭히고 구박하고 며칠 내내 가둬놓고 손찌검하고 내가 도망가니까 앞에 차 오는 도로인 거 알면서 끝까지 쫓아와서 차에 치이게 만든 거잖아. 그걸 어떻게 용서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당신이 퇴근 후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엄마한테 상의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의심해 보라고. 어머나, 얘 봐. 내가 언제? 그때부터 내가 미쳤었나 봐. 눈에 뵈는 것도 없고 하루 종일 당신이 대학 동기들을 만나는 건 아닐까, 손님이랑 눈 맞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들고 나이도 어리고 예쁘니까 불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
처음부터 감금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빨리 뛰어갈지 몰랐어. 그냥 비도 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큰 트럭이 오는데 안 보였다고? 보이긴 했는데 차에 그렇게 달려들지 몰랐지. 차에 달려들어? 네가 쫓아오니까 어디로든 피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차에 뛰어든 게 아니고?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래도 병원에 데려가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미친놈. 다 녹취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뭐? 죽은 언니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나냐?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긴 하겠지. 그런데 어쩌나? 난 죽은 언니가 아니라 동생이야. 쌍둥이 동생. 마누라한테 관심도 없던 게 뒤늦게 발동 걸려서 의처증 짓이나 하고, 이제 와서 남편 코스프레하고 앉아있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쌍둥이 동생? 당신들 다 철창행이야. 천하 양마들. 살아서 돌아온 줄만 알았던 동서는 사실 동서와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혹시나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제게 미리 언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동서의 동생은 탐정을 통해 조사한 것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여기고 그들의 증언을 직접 따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결국 동서 죽음의 비밀이 드러났고 시동생과 시모는 구속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동서가 제게 유서를 남겨놨더군요. 언젠가 자신이 죽을지 알고 유서를 남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슬펐습니다. 조카와 함께 자기 인생 대신해서라도 열심히 살아달라면서 말이죠. 여기에 또 놀란 건 동서가 미국 회사에 투자해둔 주식을 제게 증여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대박이 터져서 수십억의 재산이 제게 넘어온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생전 동서가 추천했던 교육사업 CEO가 됐어요. 동서 덕에 사업도 시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좋은 곳으로 옮겼어요. 한때는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리며 집에만 있던 제가 이제는 젊은 CEO로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후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며 몸짱으로 거듭났고 운동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시킬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동서가 지켜주고 있는 건지 우리 아이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동서가 하늘에서 듣고 있다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동서, 아니, 내 동생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혼자 힘들었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항상 나는 너한테 미안할 거야. 하늘나라에서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 다음 세상에는 진짜 자매로 태어나서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내 동생. 사랑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다시 만나. 사랑해.